새해 1월 1일 날 우리 의원님도 봉화 가셨죠? 아, 저는 봉화 가기 위해서 너무 돈을 많이 써갖고 왜요, 또? 처음 갔을 때는 막 좋았는데 갔다 오니까 허탈했어요. 돈을 많이 썼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KTX 타고 갔다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노무현 재단에서 매해 KTX를 이렇게 대절을 해서 가는데 처음에 이제 10만 원 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해돋이 떡국 나눠주는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새벽 5시 반부터. 근데 또 거기를 안 가게 되면 저 개인이면 안 가도 되는데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가왔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행사를 꼭 참여를 해야 되고 저녁 때 또 그 라디오 출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하고 봉화에도 가야 돼요, 저는. 안 가면 안 돼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택시 타고 다시 KTX를 동대구에 가서 타고 와. 그래갖고요, 저 한 5일치 방송 알바 비용을 다 탕감하고 다녀온 위대한 1인! 그렇지만 가치는 있는. 그럼요. 봉화에 1월 1일 날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네. 봤는데 이해찬 총리, 뭐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꽃도 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분위기가 좀 숙연했나 봐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하고 처음으로 맞는 새해 이런 느낌도 있고. 네. 예전에는 왜 정치인들 어제도 뭐 보니까 이명박도 현충원 가가지고 뭐 한 게 있다고 거기서 친일파 새끼들이 진짜. 근데요, 그걸 우연히 이명박 대통령이 현충원 참배하는 걸 우연히 거리에서 뉴스로 보게 됐어요. 네. 그런데 옆에서 있던 젊은이들이 어머 저긴 아무나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충원 참배는 아무나 하는 건가? 이래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이 현충원 참배하는 게 싫은 거예요. 표정이. 나라를 나라답게 현충원에서 친일파들 다 반해야 됩니다. 박정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부관 참시라고 하지 않나요? 그냥 이장이라고 하죠, 뭐. 네, 이장. 부관 참시는 유고를 꺼내가지고 다시 사형을 내리는 거니까. 어쨌건 그 봉화 마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고 그 모이는 그 느낌 자체도 굉장히 특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보도로 뭐 의원님이 이렇게 사진 여러 번 봤거든요. 네. 표정이 제 느낌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더 숙연하시더라고요, 느낌적으로. 그 다른 분은 저는 와서 못 봤고요. 권 여사하고 권호 씨하고 그다음에 이해찬 총리님하고 이렇게 그렇게 보고 왔어요. 그런데 권 여사님 얼굴이요.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늘 권 여사님을 뵈면 눈물이 났거든요. 우리 집안 분이십니다. 눈물이 났어요, 진짜. 그런데 울 수 없기 때문에 다 표정이 숙연한데 안 좋은 쪽으로 숙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권 여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계셔도 환한 빛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처음 올렸는데 그거 보시면 환한 게 드러나요. 표정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아우라가 있게 바뀐 느낌을 준 게 이해찬 전 총리세요. 정말 환하게. 왜냐하면 그분은 2012년에 당대표 됐다가 당대표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대선판이 지는 쪽으로 가는 걸 지켜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걸 다 겪었다가 이번에는 이해찬 총리가 캠프의 중심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 모난 돌들이 나오면 그걸 다 징후로 쳐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마치 대선이라는 게요. 조각가가 멋진 작품을 만들듯이 모난돌은 모난돌대로 잘라내고 이렇게 둥글게 면을 말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명의 대통령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분이 진짜 그러시네요. 네. 그리고 이해찬이 중심에 서지 않으면 이기기 어렵다는 거를 2012년과 2017년에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이 그게 단순한 성공이 아니고 문재인이 성공하면 통일의 초석이 닦이는 거고 문재인이 성공하면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여는 거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다고 보면서 얼굴이요 그냥 환하게 밝아지셨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밝고 웃으시니까 저분이 내가 알던 그 면도칼 이해찬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은근히 그분도 유머 있으시더라고요. 유머가 있는데 그 유머가 아파요. 저 낙선하고 딱 만나자마자 첫인사가 뭐였게요? 그거 같아요. 맞춰볼까요? 맞춰봐요. 어떻게 하면 떨어지니? 뭐 이런 거. 김연한테 들었구나? 아니. 그럴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보자마자 위로한다는 게 씩 웃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선거에 떨어지는겨?
그 이야기를 내가 최재성 위원장한테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식이 그랬다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팟캐스트 하기 전에요. 어쩌면 되게 단순한 거였어요. 시작이. 직접적인 시작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 같은데 요 의문점에서 출발한 거긴 했는데 그 전에 내가 팟캐스트를 하면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진실을 밝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팟캐스트라는 매체가 생기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느꼈던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후회와 감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건데 정권까지 연장돼서 노무현 대통령 들어섰으니까 앞으로 뭐 잘 되겠지. 대통령 딱 되는 것까지 보고 손 다 놔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반 시민들 중에. 네. 그때 그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그 빚진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권 교체까지 왔고 지금도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대통령 보고 계신다면 이분 환하게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잘 되셔야겠죠, 문재인 대통령도. 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데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핫플레이스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되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많은 분들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인식을 다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는 방향,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방향, 민주당이 잘 되는 방향, 그 다음에 무엇보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 그 방향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그냥 이렇게 흘러다녀요. 되게 좋은 조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고 우리 코앞에 이명박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버젓이 지금 강남거리를 활보하고 있잖아요. 네. 현충을 돌아다니고 있고. 자, 아직 멀었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잠깐 할게요. 사실은 뭐 이게 면밀한 데이터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6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6개월이 아니죠 이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 상태에서 민심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4개, 5개 정도의 언론사가 한 여론조사들을 쭉 보면 네. 일단 큰 흐름은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지율 거의 뭐 80% 정도 나오더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76% 이거 사변적 사건이에요. 그 얘기 하나만 하고 싶었어요. 예. 76% 어디서 조사한 KBS요. 그것도 KBS.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정례 조사를 하고 있는 리얼미터와 갤럽의 어떤 조사 방식이 문제를 삼기도 하는데 그건 자취하고라도요.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5%에서 80% 정도 사이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 등 포함해가지고 TK 정도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압승 예상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남양주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병지역 포함하여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원래 병지역은 제가 처음에 2015년 초에 남양주 병으로 이사 갔을 때 그때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그때 새누리당이 43에서 45, 민주당이 15% 내외. 그때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이 분당해서 2016년에 나갔잖아요. 그때 여론조사를 해도 그때 새누리당은 47%, 8%. 그리고 민주당은 12%.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17%, 18% 나왔어요. 그렇게 여기가 반민주당, 반문정서가 강했던 지역이에요. 병은. 근데 이게 이제 가불도 조금 달랐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온. 우리보단 좀 낫지만. 그런데 이번에 시장으로 나오려는 어떤 사람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유당이 10%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지각 변동을 막 또 일으키고 있거든요. 몰락이죠, 몰락. 지금은 그런 분위기고, 그러니까 요 여론조사들과는 별개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여론조사가 또 있었어요. 차기 여권의 대권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여당의 그 대권 주자로 나왔던 사람들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 거론된 사람은 거의 독보적으로 한 명밖에 없어요. 유승민.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는 14%의 탄핵 반대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그냥 보수 쪽의 앞으로의 리더는 유승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가 좀 약해서 대놓고 지지는 못해도
네. 그래도 찾다가 보면 최소한 민주당 기회를 못 찍겠다 하는 사람들은 유승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양당, 바당국당이 지금 통합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바당국당이 통합했을 때 대표가 누가 되냐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유승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돈은 대놈이 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니까 예. 이거는 이후의 흐름, 이후에 이제 이 정치판의 보수 혹은 보수가 어디로 갈지 흐름을 읽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푸나님이 주로 얘기하신 그 민주당의 우호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그건 맞는데 그걸 떠나서 현직 도지사 시장을 찍을래 말래를 물었을 때 안 찍겠다가 거의 60% 가까이 돼요. 알죠. 예, 그게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충돌.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 출신의 현역들은 다 지지율이 높아요.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핀트를 조금 달리해서 다시 또 현역 도지사나 시장을 뽑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싫다가 60% 가까이 돼요. 찍겠다는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잘 이제 같이 흐름을 이후의 흐름을 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보수의 재편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요. 그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당신은 진보 성향이십니까 아니면은 보수 성향이십니까 물었을 때요. 네. 거의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분들이 50%가 훨씬 넘고 네. 내가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20,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가 안 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지형에서 이제 뭐 중도 확장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진보 성향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기본 성향은 일단은 민주당 부류 또는 뭐 진보 정당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찍겠다는 사람들이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다면 확실하게 그 3당 합당 이전에 완전히 역전 현상이 이제 표로 확인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지율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진보 보수의 이분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신호라고 그거를 보는데요. 왜냐하면 정치권만 진보 중도 보수 찾아요. 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진보 보수 중도의 이 프레임하고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쓰고 있는 프레임 있잖아요. 빨갱이, 친북 프레임은 통하는 거거든요. 이미 국민들에게 빨갱이 프레임, 친북 좌파 프레임은 통하질 않아요. 14%를 제외하고는. 탄핵 반대 14%. 그리고 요거의 연장이 진보냐 중도냐 보수냐 이걸로 보는 건데 이미 국민들은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자기를 분류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맞으니까 현실과.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여전히 언론이나 정치권은 과거에 구새누리 세력의 프레임에서 못 벗어난 거죠. 그래서 물을 때 너 진보야 보수야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면 진보라고 답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 어쩌면.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뭐 이념적으로 봤을 때 진보인가? 아니죠. 민주당은 보수 리버럴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상대적 개념으로는 진보라고 볼 수 있고. 14%에 비하면 오른쪽 14%에 비하면 진보인데 그 기준이 우리는 세계적인 기준보다 훨씬 오른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 기준이.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질문은 앞으로는 무의미하다. 그런데 다만 정파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진보다 보수다를 떠나서 이게 자유한국당 너 얼마나 지지하냐? 앞으로 지지할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때 최대 자유한국당으로 결집할 수 있는 세력이 30% 조금 못 미친다. 지금은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20대, 30대, 40대가 굉장히 높은데요. 거의 90% 육박해요. 네. 그렇다 보면 자유한국당 부류는 더 미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점점 정말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만 지지하기 부끄러운 정당. 내놓고 지지하지 못하면 확장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나는 자유한국당 지지한다고 하지만 밖에 내놓고 이야기를 못해. 비난과 따가운 시선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소멸해 가는 거고요. 세월이 밀어내주겠죠. 그러면서 그 흐름을 조금 아는 사람이 유승민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살짝 비껴 나와가지고 자기는 빠져나와서 지금 나는 그런 보수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만 네. 그것도 아마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정치를 정말 잘 해가지고 뭔가 보수 이미지를 새롭게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면 모를까. 오늘 또 뭐 신년 관련해서 유승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하는 건 뭐 다를 게 별로 없더만요. 뭐 이미지만 그렇게 변신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에 유승민 대표도 포함되는데요. 지금 각 정당들의 진보 보수 포지션과 직접 연결되는 게 대북 정책, 한미 관계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한 태도에서 유승민 대표도 과거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생각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승민은 되게 안보는 아주 극보수, 그죠? 안보는 극보수로 가고 사회, 경제, 뭐 문화, 뭐 이쪽은 중도 진보 쪽 정도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이거는 뭐 그거는 공감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아주 극보수적 대북 관계 포지션이 과연 지금 유승민을 지지하려고 하는 보수조차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전히 14%를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찰해야 될 대목이죠, 유승민. 지금 현재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에 가장 유력하게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또 그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지자체장 할 때 말이에요. 박근혜 정권과 싸울 때. 네. 그리고 나서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지지율을 견인해주고,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정당들은 막 온갖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 이게 플러스 점수가 있을 거고. 네. 그러면서 지방선거 5개월 전에는 압승의 분위기가 있다고 하지만, 네. 문제는 이제 이게 서로 간의 세팅이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남에 누가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한 분, 부산에, 대구에 누가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어떤 기대치가 한껏 올라와 있는데 네.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어떤 느낌을 주는 사람이 세팅이 되면 네. 특히 지방선거는 그 사람의 인지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이 있어요. 내년 지방선거 때 앞으로 이제 5개월 10일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 지방선거 구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이슈가 뭐가 될 거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인물이에요. 되게 아무리 그래도 인물인데 첫 번째 구도는 지금 바당국당이 통합해도 다시 이제 무소속 연대나 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걸 염두에 놓고 보면 다자구도로 간다고 봐야죠. 그런데 가장 경계할 게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통합한 신당에 서로 밀어주기식,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는 후보 서로가 안 내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연대를 하게 되면 좀 어느 정도 타격은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중립 지역 같은 경우 이제 뭐 충청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약간 중립적 느낌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충청도의 경우는 지금 옛날과 달리 여야 지지율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예의 바른 품격 있는 정치를 밑바닥에서 그 저변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에요, 의외로. 그렇구나, 의외로. 예, 충청도 그렇고 제주도는 지금 원희룡 지사가 국정농단이나 이명박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뭐 조금 뭐 달리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구도는 여전히 다자구도로 갈 거다. 그게 3자냐 4자냐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네.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효과가 있는데 네. 나태해지는 부분, 긴장감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엄살론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우리 사실은 위험해라고 계속 엄살을 피워줘야 지지자들이 더 뭉치게 하는 효과. 무조건 이긴다고 하면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있죠. 근데 나태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태해지기에는 대선을 이끈 시민적 동력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촛불의 힘이 저는 지방선거까지 밀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촛불의 힘을 민주당이 거스른다. 그럼 한 방에 훅 가요. 무엇보다 그렇게 한 방에 훅 간다는 걸 추미애 대표가 너무 잘하세요. 그럼 추미애 대표만 잘하냐? 아니에요. 민주당의 내노로 하는 전략가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잘 알고 누가 가장 잘하냐? 민주당 당원들이 너무 똑똑하게 잘 알고 계세요. 좀 많이 걱정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왜 예전에 그 노인 폄하 발언 이런 것처럼 선거에 임박해서 한 일주일 남겨놓고 어떤 막말 이런 발언들이 터지면서 뭔가 여론이 싸게 식는 뭐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조심해야죠. 그리고 조심하겠죠. 반면교사 삼을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5개월은 다른 나라의 5년에 해당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워낙 우리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너무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한두 명이 삐죽삐죽 거스를 수 없을 거다. 예. 예,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는 뭐가 될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예측하는 거 보면 적폐청산 이슈보다
정권 평가, 중간 평가가 될 거라고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얘기해요. 그거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중간 평가 정도 되려면 정권이 뭐 한 2년 정도 되고 안정적으로 집권했을 때 중간 평가지. 지금은 중간 평가 이슈를 내세워도 그게 그렇게 시민들한테 크게 먹힐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론조사에서는 지방정부 평가냐 문재인 중간 평가냐 그러면 그냥 문재인 평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작동되는 프레임이 아니에요. 그건.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중간 평가라고 해도 못했냐? 잘했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잘했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 할 말 없는 것이고. 예, 그것도. 그다음에 이게 갈수록 지금 4살 정권 교체로 정치적으로는 뭔가 중심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내 삶이 별로 안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할 즈음이에요. 내년 지방선거 즈음이. 근데 그때가 되면 추경 효과가 일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영업이 약간씩 지금 꿈틀꿈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워낙 언론이 막 융단 폭격을 해서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또 그만큼. 그다음에 정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정권 평가를 해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뭐 잘했잖아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중앙정부가 아니다. 지방정부다. 그것도 오히려 주민센터다.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 공무원들이요. 주민센터 직원.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의 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피부로 느끼는 내 삶의 변화는 지방정부 교체로 완성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프레임을 잘 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아까 똑같은 말씀이세요. 정권만 바뀌면 뭐하냐. 지방정부가 바뀌어 삶이 바뀌지. 지금 딱 그 얘기. 그러면서 구민은 이제서야 무상급식 초등학교 시작했더라. 이런 식의 프레임이면 전 충분하다고 봐요. 예, 아주 그 프레임이 되면 이제 뭐 지금 언론이 여론조사하는 뭐 선거 때 프레임이 뭐 정권의 중간 평가다, 적폐청산이다, 뭐 지방정부 평가다 이런 관념적으로 안 흐를 거라는 거예요. 참여정부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보다 어떤 그런 세력들과 언론들과의 싸움에서 지다 보니까 그게 각종 선거에 무조건 패배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17대 0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흐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은 사실은 정권을 지지하며 있어가지고 체감하는 뭐 그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언론이 말해주는 것들이 전부인 양 생각해서 자기들한테 뭐 잘못해준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빠지고 보궐선거는 무조건 지고 하면서 사실은 마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실패한 정권처럼 인식시키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에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억울해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지방선거 뭐 여러 가지 지지율 조사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부분 고무적이긴 한데 항상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네, 근데 제가 몇 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김경수 의원은 경남도지사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지자와 당원이 너무 원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현역 내려놓고도? 네. 예,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김영춘 장관은 나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저는.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겨도 20, 30대가 동의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성향인데 그 사람을 지지한다. 이런 건 이번엔 안 해야 이긴다.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언론들이 계속 설레발 치고 저 사람 나오면 민주당 표 찍어주는 거 생각해 볼게 한 사람이 안 나가는 순간에 분위기가 좀 식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부산에 오거돈 무소속으로 나갔던 후보는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최근에.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보수표는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대, 30대, 40대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80%, 90%다. 그중에 일부가 빠져나가서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확장된 지지율,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확장된 지지율, 민주당의 확장된 지지율을 스스로 좀 받아들여야 돼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이건 순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론이 이렇게 흔드는 와중에 지지율이 유지되는 거는 이건 정말 너무 잘한다 이런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촛불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방선거를 끌고 가야 한다 이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장의 경우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지금 지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3선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박원순의 대권 행보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반응이 엇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더 나아? 국회를 한 번도 안 들어가고 대권 도전하는 게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 들어가야 대권에 가까워진다고 보는 쪽이고 국회를 이해해야 대통령이 되어서도 직무수행을 잘할 수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현역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거치면서 대선 주자로 다시 거듭났죠. 그래서 당을 이해하지 않으면 대통령 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그래서 박원순 시장한테 만약에 제가 그 참모였다면 저는 무조건 국회 재보선으로 가라고 했을 거예요. 네. 제가 보는 한도는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정봉주 의원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봉주가 노원을에 나가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데를 나갈 수 있을까? 못 나갑니다. 노원병입니다. 노원병. 어머, 거기도 병이군요. 근데 못 나간다고요. 정봉주가 풀려났는데 안정적인 곳에 나간다.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일부 기자 제가 기사 보니까 정봉주가 서울시장에 나갈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새해 여론조사 막 돌렸잖아요. 그러면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다. 정봉주 지지율이. 그럼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긴. 그 핵심은. 정치인의 속성이기도 하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정봉주 의원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지지도가 25% 나왔다. 그럼 무조건 뛰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25% 이렇게 나오면. 저는 정청래 의원을 응원합니다. 정청래와 정봉주 두 분은 그냥 한 그룹 같은 이상한 가위바위보로 느낌? 단일화한대요. 그것도 너무 신선합니다. 왜냐면요, 권력 자체는 하찮은 거다. 권력을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중요하다를 보여주는 거라 갑자기 전 그 얘기 듣고 두 사람이 확 더 좋아지던데요. 재밌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 시장과 도지사 이런 부분에 행정의 역할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실력을 떠나가지고 얼만큼 더 안정감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래서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거 맞고 그런데 또 사람들은 현직을 바꾸려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은 누가 더 빨리 이슈를 선점하고 프레임을 짜서 자기 얘기로 사람들을 설득하냐 이거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박원순 시장님 마음이 쿵닥쿵닥 하시겠다. 최민희 서울시장? 신선한데 한 번씩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시장님 넘어갈게요 입으로. 저는 박원순 시장님을 오래 봐왔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 대권에 가까이 가는 첩경. 굉장히 좋은 얘기 하셨어요. 예, 저는 아주.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야 마치 고기 먹고 냉면 먹은 것 같은 확실히 안심이 되는군요. 예. 새해 1월 1일 날 우리 의원님도 봉화 가셨죠? 저는 봉화 가기 위해서 너무 돈을 많이 써갖고 왜요, 처음 갔을 때는 막 좋았는데 갔다 오니까 허탈했어요. 돈을 많이 썼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KTX 타고 갔다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노무현 재단에서 매해 KTX를 이렇게 대절을 해서 가는데 처음에 이제 10만 원 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해돋이 떡국 나눠주는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새벽 5시 반부터. 근데 또 거기를 안 가게 되면 저 개인이면 안 가도 되는데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가왔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행사를 꼭 참여를 해야 되고 저녁 때 또 그 라디오 출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하고 봉화에도 가야 돼요, 저는. 안 가면 안 돼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택시 타고 다시 KTX를 동대구에 가서 타고 그래갖고요, 저 한 5일치 방송 알바 비용을 다 탕감하고 다녀온 위대한 1인! 그렇지만 가치는 있는 인. 그럼요. 봉화에 1월 1일 날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네. 봤는데 이해찬 총리,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꽃도 와 있고 여러 가지가 분위기가 좀 숙연했나 봐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하고 처음으로 맞는 새해
이런 느낌도 있고. 네. 예전에는 왜 정치인들 어제도 뭐 보니까 이명박도 현충원 가가지고 뭐 한 게 있다고 거기서 친일파 새끼들이 진짜. 근데요, 그걸 우연히 이명박 대통령이 현충원 참배하는 걸 우연히 거리에서 뉴스로 보게 됐어요. 네. 그런데 옆에서 있던 젊은이들이 어머 저긴 아무나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충원 참배는 아무나 하는 건가? 이래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이 현충원 참배하는 게 싫은 거예요. 표정이. 나라를 나라답게 현충원에서 친일파들 다 반해야 됩니다. 박정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부관 참시라고 하지 않나요? 닦이는 거고. 문재인이 성공하면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여는 거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다고 보면서 얼굴이요 그냥 환하게 밝아지셨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밝고 웃으시니까 저분이 내가 알던 그 면도칼 이해찬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은근히 그분도 유머 있으시더라고요. 유머가 있는데 그 유머가 아파요. 저 낙선하고 딱 만나자마자 첫인사가 뭐였게요? 그거 같아요. 맞춰볼까요? 맞춰봐요. 어떻게 하면 떨어지니? 뭐 이런 거. 김연한테 들었구나? 아니요. 그럴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보자마자 위로한다는 게 씩 웃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선거에 떨어지는겨? 그 이야기를 제가 최재성 위원장한테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식이 그랬다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팟캐스트 하기 전에요. 어쩌면 되게 단순한 거였어요. 시작이. 직접적인 시작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 같은데 요 의문점에서 출발한 거긴 했는데 그 전에 내가 팟캐스트를 하면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진실을 밝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팟캐스트라는 매체가 생기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느꼈던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후회와 감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건데 정권까지 연장돼서 노무현 대통령 들어섰으니까 앞으로 뭐 잘 되겠지. 대통령 딱 되는 것까지 보고 손 다 놔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반 시민들 중에. 네. 그때 그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그 빚진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권 교체까지 왔고 지금도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대통령 보고 계신다면 이분 환하게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잘 되셔야겠죠. 문재인 대통령도. 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데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핫플레이스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되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 18% 나왔어요. 그렇게 여기가 반민주당 반문 정서가 강했던 지역이에요. 병은. 근데 이게 이제 가불도 조금 달랐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온. 우리보단 좀 낫지만. 그런데 이번에 시장으로 나오려는 어떤 사람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유당이 10%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지각 변동을 막 또 일으키고 있거든요. 몰락이죠, 몰락. 지금은 그런 분위기고, 그러니까 요 여론조사들과는 별개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여론조사가 또 있었어요. 차기 여권의 대권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여당의 그 대권 주자로 나왔던 사람들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 거론된 사람은 거의 독보적으로 한 명밖에 없어요. 유승민.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는 14%의 탄핵 반대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그냥 보수 쪽의 앞으로의 리더는 유승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가 좀 약해서 대놓고 지지는 못해도 네. 그래도 찾다가 보면 최소한 민주당 기회를 못 찍겠다 하는 사람들은 유승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양당, 바당국당이 지금 통합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바당국당이 통합했을 때 대표가 누가 되냐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유승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돈은 대놈이 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니까 예. 이거는 이후의 흐름, 이후에 이제 이 정치판의 보수 혹은 보수가 어디로 갈지 흐름을 읽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푸나님이 주로 얘기하신 그 민주당의 우호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그건 맞는데 그걸 떠나서 현직 도지사 시장을 찍을래 말래를 물었을 때 안 찍겠다가 거의 60% 가까이 돼요. 알죠. 예. 예, 그게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충돌.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 출신의 현역들은 다 지지율이 높아요.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핀트를 조금 달리해서 다시 또 현역 도지사나 지금 거론되는 많은 분들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인식을 다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는 방향,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방향, 민주당이 잘 되는 방향, 그 다음에 무엇보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 그 방향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그냥 이렇게 흘러다녀요. 되게 좋은 조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고 우리 코앞에 이명박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버젓이 지금 강남거리를 활보하고 있잖아요. 네. 현충을 돌아다니고 있고. 자, 아직 멀었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잠깐 할게요. 사실은 뭐 이게 면밀한 데이터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6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6개월이 아니죠, 이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 상태에서 민심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4개, 5개 정도의 언론사가 한 여론조사들을 쭉 보면 네. 일단 큰 흐름은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지율. 거의 뭐 80% 정도 나오더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76% 이거 사변적 사건이에요. 그 얘기 하나만 하고 싶었어요. 예. 76% 어디서 조사한 KBS요. 그것도 KBS.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정례 조사를 하고 있는 리얼미터와 갤럽의 어떤 조사 방식이 문제를 삼기도 하는데 그건 차치하고라도요.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5%에서 80% 정도 사이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 등 포함해가지고 TK 정도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압승 예상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남양주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병지역 포함하여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원래 병지역은 제가 처음에 2015년 초에 남양주 병으로 이사 갔을 때 그때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그때 새누리당이 43에서 45, 민주당이 15% 내외. 그때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이 분당해서 2016년에 나갔잖아요. 그때 여론조사를 해도 그때 새누리당은 47%, 8%. 그리고 민주당은 12%. 안철수의 국민의당. 그냥 이장이라고 하죠, 뭐. 네, 부관 참시는 유고를 꺼내가지고 다시 사형을 내리는 거니까. 어쨌건 그 봉화마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고 그 모이는 느낌 자체도 굉장히 특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보도로 의원님이 이렇게 사진 여러 분 봤거든요. 네. 표정이 제 느낌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더 숙연하시더라고요, 느낌적으로. 그 다른 분은 저는 와서 못 봤고요. 권 여사하고 건호 씨하고 그다음에 이해찬 총리님하고 그렇게 보고 왔어요. 그런데 권 여사님 얼굴이요.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늘 권 여사님을 뵈면 눈물이 났거든요. 우리 집안 분이십니다. 눈물이 났어요, 진짜. 그런데 울 수 없기 때문에 다 표정이 숙연한데 안 좋은 쪽으로 숙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권 여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계셔도 환한 빛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처음 올렸는데 그거 보시면 환한 게 드러나요. 표정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아우라가 있게 바뀐 느낌을 준 게 이해찬 전 총리세요. 정말 환하게. 왜냐하면 그분은 2012년에 당대표 됐다가 당대표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대선판이 지는 쪽으로 가는 걸 지켜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걸 다 겪었다가 이번에는 이해찬 총리가 캠프의 중심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 모난 돌들이 나오면 그걸 다 징후로 쳐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마치 대선이라는 게요. 조각가가 멋진 작품을 만들듯이 모난 돌은 모난 돌대로 잘라내고 이렇게 둥글게 면을 말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명의 대통령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분이 진짜 그러시네요. 네. 그리고 이해찬이 중심에 서지 않으면 이기기 어렵다는 거를 2012년과 2017년에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이 그게 단순한 성공이 아니고 문재인이 성공하면 통일의 초석이